저는 김용민 의원님 사무실 왔는데 좀 많이 놀라운 점은 역시 김용민 의원 낭만이 있으신 분이구나. 아, 보기에는 그래요? 진짜 철두철미하신 분 같았어요. 네. 정말 의정 활동만 하시고 네. 이렇게 문화예술 쪽은 약간 멀리 하시면서 오로지 책 읽으시고 열심히 아, 검찰과 싸우시고 이런 줄 네. 알았는데 사무실 와서 놀란 점은 의원님 의외로 낭만이 있으신 분이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제가 느낀 점이 있어요. 지금 방송 2회차인데 김용민 의원님은 네. 칭찬을 해드리면 약간 너무 부끄러워하세요. 아, 칭찬 되게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칭찬 댓글 남겨주시면 의원님 굉장히 당황하실 수 있다. 박정수 아, 제가 많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혼자 하지 않고 둘이 하니까 또 이런 민망함이 있습니다. 네. 네. 사실 이번 설에 가장 화제였던 점은 네. 어떤 거라고 보세요? 의원님 보시기에. 아, 국내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가장 화제는 아무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네. 기자회견도 아니에요. 신년 대담, 녹화 방송, 네. 뭐 이런 것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시 말해서, 안 그래도 답답해 죽겠는데, 이 정권마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답답하게 만드냐에 대한 불만과, 뭐 옛날로 과거로 돌아간 것 같은 지금 모습들, 그러니까 네. 독재 찬양하고 미화하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공영방송에서 다시 보게 되느냐에 대한 답답함이, 이번 설 연휴 과정에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설날 신년대담을 보면서 네. SNL을 풍자한 윤석열 대통령의 홀증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의원님 혹시 네. 생방송 100분 라이브였는데 다 보셨나요? 그럴 순 없죠. 그렇죠. 예. 아니, 그건 정말 참을성이 많아야 되는 네. 것이라서 쉽지 않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그 신년 대담 전문을 좀 따로, 예, 읽었어요, 그냥. 이게 차라리 낫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100분 중에 한 50분을 생방을 봤습니다. 대단하시네요. 네, 보면서 너무 웃음이 나와서 네. 한편으로는 이게 신년 대담인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음, 헌정쇼인가 박장범 앵커가 좀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떤 장면이 제일 숨이 났어요? 적절하다. 근데 적절하다. 박정희가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듣도 보다 못한 영화였고 갑자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박절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국민들한테는 박절하게 굴면서 국민 그러니까요. 아내는 너무 사랑하는 모습.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백, 아내를 향한 네. 이걸 왜 국민들이 전에 보아야 하는가? 그러니까요. 저는 정치인들이 정치인의 네. 자격을 갖춰야 되고 자질을 갖춰야 되는 것들을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갖출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번에 스웨 현장에서도 그랬고, 대형 참사 앞에서도 맞습니다. 그렇고,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을 이렇게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남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들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 가족에 대한 것들만 굉장히 관대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실제 자기 가족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음. 그런 스탠스를 취해야지만이 된다라고 계산하에 움직이는 그런 아이고. 행동을 취하는 걸 수도 있는데, 보니까 뭐 어떤 사안에서도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거기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눈빛 자체가 공감하는 눈빛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무슨 현장 가면은 식당 방문하면 메뉴판 보고 있고 네. 진짜 놀랄 때가 네, 많았죠. 정말 그분들의 손이라도 잡아드리면서 아픔을 공감하고 얼마나 힘드시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길 기대했는데 메뉴판 보고 있는 이런 사진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공감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자격, 정치인 이전에 이런 것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인상적으로 봤던 장면이 김건희 여사, 특히나 디올백 관련해서 네, 거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름 파우치라고 불리죠. 외국 회사에서 그 조그만한 파우치, 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시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네.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정말 엉망진창이죠. 직접 박절하라고 얘기하면서 뭐 그 얘기 했잖아요. 근데 저는 샤우치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겸양을 떠는 얘기는 죽는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죽는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처음에 좀 귀를 의심했어요.
저 질문자가 저 그렇죠. 얘기를 과연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차라리 일관되게 이 명품백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그렇죠. 이게 맞습니다. 파우치였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차라리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질문자가 어떻게 저기 가서 저렇게 질문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좀 약간 충격을 받았죠. 맞습니다. 박장범 앵커 자체가 이미 질문을 할 때 정말 별일이 아니다는 듯이 작은 파우치를 받았다. 근데 네. 2,200달러, 한국 돈으로는 300원이 넘는 파우치를 받는다는 게 일반 국민 상식에도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 300만 원 때문에 정말 인생의 갈림길에 서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를 굉장히 작은 것으로 폄하해 버리고 그걸 받는 걸 뭐 당연한 것처럼 혹은 적절하지 못해서 거절하지 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국민들한테 지금 이 정부가 얼마나 적절한데. 많은 것들을 거부권을 네, 행사했잖아요. 윤석열이 그러니까요. 12년 차에 벌써 9건의 거부권을 9번을 행사하고 했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반응이 진짜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이 지나서 터트린 것 자체가 정치 공작이다.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뭐 어느 누구한테 이렇게 딱 얘기한다. 적절하기가 힘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인정이 좀 없이 쌀쌀하지 못하다. 네. 그럼 인정 없이 쌀쌀하지 못해서 명품백을 수수받는 것이 용인된다면 저는 이렇게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많은 국회의원들의 아내분들도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 네, 못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러게요. 특히 이렇게 공영방송에 나와서 인정해주는데 나머지 공직자들 안 받을 이유가 뭐가 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그럼 국회의원들의 사모님들이 좋아하겠는데, 이 방송을 보시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그렇죠. 거죠. 이게, 뇌물죄를 처벌하는 이유가, 음, 이 어려운 말로 이제, 연결성, 공무 수행의 연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참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과 수시로 또 소통하고 실제 집안에서는 영부인의 영향력이 훨씬 큰 것처럼 보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영부인에게 뭔가 선물을 갖다 준다라는 것은 뇌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라라고 요구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뭐 인사개입 문제들도 지금 나오고 있었던 사안이라서 맞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이렇게 별일 아닌 것처럼 툭 치고 나가고 오히려 공작을 당했다. 심지어 여권 일부에서는 네. 뭐 북한의 공작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너무 심각한 현실 인식인 거죠. 설사 이게 진짜 뭐 북한의 공작을 당했다라고 하면 더 심각한 것이죠. 대통령실이 이렇게 쉽게 뚫렸다? 이거 자, 자체 그러니까요. 사실이잖아요. 네, 이렇게 지금 급하니까 아무거나 던지면서 이렇게 방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심각합니다. 것처럼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를 한편으로 시인한다고 느꼈던 게 박장범 앵커가 김건희 여사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냐? 라는 질문을 하니 윤석열 대통령이 바쁜 일상적 대화가 쉽지 않지만 비교적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라고 이야기한 후에 우리 아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선물을 거절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아, 되면 이 네. 대통령이 시인하는 것 아닌가요? 뇌물을 받았다는 거를? 뭐, 이렇게 넓게 해석하면 그럴 수 있는데, 사실 대통령과 영부인의 관계에서는, 뭐, 이제, 집안과 관련된 얘기도 하겠지만, 어떤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이 고민하면, 그래서 배우자로서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의사결정의 본체가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 정부에서는 그게 의사결정의 본질이 돼가는 것 같은 우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천공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무속인을 통해서 무속인이 영부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영부인이 다시 대통령한테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 국가 운영이 이상하게 흘러간다.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헌법 질서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라는 의심을 국민들이 강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영부인의 뭐 어떤 소통하는 것들이 의사결정을 미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미친다라고 하는 의심부터 떨궈줘야죠.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의사결정은 제가 우리 참모진과 혹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걸 전혀 그어주지 않고 그 의혹이 증폭되는데 왜 공작했냐,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 지금 비껴가고 있거든요. 매우 심각한 사안이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뿐만 아니라 박장범 앵커가 낮은 지지율로 국민들이 야속하지 않은지
라는 질문을 하니까 네, 이 질문 의도 자체가 이렇게 국민들이 야속하지 않냐. 네, 공영방송 앵커가 대통령에게 신년 대담으로 국민 대신해서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국민들이 야속하지 않냐. 대통령에게 묻는 장면을 보면서 누구를 위한 방송인지 명확하게 나왔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나라 지도자, 네, 지지율들도 경제 때문에 잘 안 나오는데 이 정도라 지지해주는 것도 위안을 느낍니다. 라고 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언급합니다. 의원 좀 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코리안 디스카운트 갑자기 얘기하니까 좀 갑자기 확 열이 받는데요. 네. 이제 뭐, 자본시장을 얘기하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원래 가치가 100이라고 하면, 한국의 여러 가지 그 돌발 상황들 때문에 한 100 정도밖에 평가를 못 받는다라는 얘기가 이제 코리안 디스카운트의 얘기인데, 네.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안보 리스크 때문에, 제대로 평가 못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본시장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게 자본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느냐예요. 음, 다시 말해서 주가 조작을 하지 않고 주가 조작한 사람을 엄벌에 처하고 그렇죠. 있느냐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네. 상황이네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얘기하면 주가 조작 엄벌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검법까지 통과시켰는데 그거를 통과시키자마자 바로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발표하고 실제 거부권 행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이야말로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증폭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방법들인 거죠. 매우 부적절한 권한 남용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권한 남용을 한 사람, 한 대통령이 그 입으로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죠.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것 때문에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더, 했는데 예, 더 늘어나고 가져오려고 있을 했는데, 네. 거예요, 진짜. 그리고 주가 조작이 얼마나 사실 자본시장에서 큰 범죄예요. 당연하죠. 이게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주식시장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깎아먹는 것도 있지만, 기관 투자자 혹은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저 나라 주식은 마음대로 출렁거린다. 내가 가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투자할 때는 제일 먼저 투자하고자 하는 회사가 얼마나, 어, 건실한 회사냐, 혹은 얼마나 미래 가치가 있느냐, 혹은 현금 흐름이 얼마나 좋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투자 결정을 하거든요. 투자 결정의 요소, 그러니까 주가 변동 요소가 그게 아니라 세력들이 몰려서 주가를 임의적으로 띄우거나 임의적으로 주는 게 주식시장을 돌아가는 룰이라고 하면 누가 그 주식시장을 믿고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죠. 투자 안 하죠.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해외 투자자. 투자자들도 네. 투자를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주식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주가 조작을 엄벌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도 주가 조작은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다른 지도자들이 경제가 안 좋아서 지지율이 다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도 짧게 반박해 보면요. 네. 요즘에 그 디커플링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주식과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이게 세게 가요. 어, 이걸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하는데 네. 예전에는 미국 주가가 변동하는 추이에 따라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같이 따라갔거든요. 커플링 됐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최근의 현상은 미국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다우지수 이런 건 막 계속 올라가거든요. 어, 나스닥 계속 올라가고.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 최근 것만 보시지 말고 3년치를 한번 딱 그 흐름을 한번 이어서, 보세요. 네. 3년치를 보시면 미국 주식은 우상향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우하향입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명확하게 디커플링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미국 경제는 좋아졌거나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이고, 대한민국 경기는 나빠지고 있거나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명확하게 지금 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자기 전체가 지지율 떨어진 건 나는 그 추세에 있다. 네.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 경기 지금 회복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만 지금 경제 성장률 계속 오히려 하향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IMF에서도 1점 몇 프로인가 지금 전망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만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수출길이 막혀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수출길이 막히고 네. 있어요.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만 열심히 해서 그랬는지 외교에서도 네. 지향적입니다. 가치 외교를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가치를 제안하죠. 예를 들면 뭐 자유주의 시장과 함께하고 공산국가를 네. 배격한다라는 생각을 너무 머릿속에 깊이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에서, 그렇죠. 중국과의 교역에서도 계속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화해 제스처들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도 또 막 헛소리를 해요. 대통령실에서 막, 우리가 중국이랑 이렇게 교류했는데 우리가 얻은 게 뭐냐? 막 이런 소리를 막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진짜 무역 수지 흑자를 내고 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에서 계속 점점 네. 우리가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경기 전망이 계속 어두운 것이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일방적으로 지금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나서서 러시아와 계속 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시장에 진출했던 현대자동차, 공장 지금 철수하게 철수했죠. 러시아 생겼고, 내부에서도 지금 철수 엄청 네. 심각하게 팔렸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시장이 중국에게 열려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가치 외교로 가다 보니까 실리 외교를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 주요 선진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되게 구별하거든요. 가치지향적인 외교에서 어떤 가치지향적이고 필요한 얘기들을 하는 것과는 달리 실제 교역 관련해서 경제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실리주의로 갑니다. 그래야지 국익에 훨씬 도움이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그걸 구별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정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경제의 성장률이나 경제 전망이 계속 안 좋은데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마치 전 세계적인 추이고 자기가 그 추세 속에 있어서 나는 좀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고 뻔뻔한 거짓말을 내 하는 것이죠. 경제에도 영향이 있죠. 네. 계속 오르는 원인도 그런 것들이 들어갈 것 같아요. 어레이즈 JM님께서 물가는 2배예요. 뭐든지 너무 비싸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이번 명절에 네. 신기하게 사려고 했더니 10,000원짜리 사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과가 진짜 비쌌죠. 뚫려가지고 음. 하나 사서 온 가족이 4명이서 나눠 먹었어요. 네, 그러게요. 사서 쪽씩 내 가족이 나눠서 4쪽으로 나눠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물가들도 많이 올라서 저도 네. 요번에 그러니까 거의 제가 매년 저도 장을 보거든요. 명절 때. 진정하신 남편이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뭐 그래도 집에 가서 맛있게 먹기 위해서 장을 네. 보는데 물가도 좀 보려고 장을 보는데 그렇죠. 올해 유난히 비싸더라고요. 뭐 떡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에 비해서 1.5배에서 2배 정도 올랐다라는 느낌이 들고 반찬이니 뭐니 뭐 만두 이런 것들도 다 좀 비싸더라고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과일도 많이 비싸졌고요. 지금 초코만두님께서 민트TV에서 과일 좀 먹고 살자라는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저 얘기를 보면서 저도 너무 공감이 됐던 게, 귤을 사려니까 10,000원인 거예요. 네, 과일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요. 공포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라는 문제. 그러니까 어려워질수록 서민들이 평범하게 누렸던 것들이 너무나 점점 말 그대로 절박해지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 시대 정신이 공정, 상식, 불평등 이런 것들이 시대 네. 정신이었으면 지금 이 시점의 시대 정신은 생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어, 생존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어떻게 그렇죠. 살아남을 것인가. 게다가 뭐 미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앞으로 AI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좋은 일자리들, 양질의 일자리들이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일자리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득을 창출해낼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금도 좋은 일자리들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플랫폼 노동자 이런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인지 사업자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점점 살기가 팍해지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매력을 갖춘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물건들을 사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 사회에서 점점 대접을 받을 건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의 구매력을 계속 유지시켜 줄 것인가?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경제의 순환도 만들어 줄 맞습니다. 수 있을 것인데,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시대 전환, 대전환 뭐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기본소득을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는 분들은 복지 문제를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로봇세나 뭐 구글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네.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구매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그 아이디어에는 좀 동의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가 좀 필요하다. 그런 사회로 전환이 빨리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뭐 하고 있으니까 보면 공안 통치하려고 하고 있고 검찰 동원해서 야당 탄압하거나 아니면 시민사회 탄압하거나 언론 탄압하거나 네. 이런 것들만 하고 있죠. 게다가 요번에 대담에서처럼 자기 가족 지키기 하고 있고 보니까 또 며칠 전에
무슨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뮤직비디오를 보여줬는데, 네. 그걸 보면서 또 한숨이 푹 나오게 만들고. 그게 되담은 이제 기자 네, 하는 것고 언론사 하는 거였고 뮤지컬 신년인사 대통령실 네, 대통령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설 영상 메시지 국민들에게 보내는 설 영상 메시지 네. 올라왔는데 의원님 혹시 보셨어요? 예, 봤어요. 이거는 정말 보기 싫었구나. 그래도, 네. 진짜 대단하잖아요. 보셨다 궁금해요. 저는 좀 보면서 인지 충격이었어요. 아, 국민들에게 설상 메시지를 보낸다고 네, 보낸 메시지인데 네. 대통령실 합창단이 따뜻한 손을 불렀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놀랐던 게 혹시 영상 지금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거죠. 나죠. 네, 네,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기 싫으시겠지만 잠깐만 보시죠. 네,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플레이를 해주세요. 어우, 그대 어깨 위로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자, 길을 그대 어깨 위로 놓인 짐이 힘에 겹다고 하는데, 이게 국민을 상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직원들이 대통령을 위로하는 노래처럼 들려요. 저는 어떤 의도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저기서 틀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보내는 설 신년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왜 봐봐요. 이렇게 압수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거? 자, 직원들이 아주 작고 약한 힘이지만 나의 손을 잡아요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위로하고 있단 네. 말이에요. 네, 이 정도만 보죠. 더 보낼 테니까. 보통 신년 인사라는 것, 네. 의원님도 많은 국민들에게 올리실 때 어떤 거를 주로 포커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올리시나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에 방점을 좀 찍고, 그리고 위로와, 그리고 감사의 인사, 그리고, 이제 기원을 하는 거. 복을 많이 받으시라는 어떤 기원의 메시지,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가죠. 그러니까 위로의 관점도, 예를 들면 이거, 그러니까 저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메시지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저거는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하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주입식 홍보의 전형이 네.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팩트가 어긋나서 대통령을 위로하는 것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것도 돈 많이 들여서 아마 만들었을 것 같은데, 아, 차라리 그 시간과 그 노력과 그 돈으로 정말 어려운 이웃을 한 번 더 돌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헌정 영상, 영상을 왜 국민들이 설 신년 메시지로 봐야 하나. 그러니까 지금 뭐 북한인가 싶은 생각이 어, 들죠. 정말 싫어하는데 영상을 보면 대통령실 직원들이 정말 대통령에게 위로의 눈빛을 막 발사해요. 그러면서 막 힘줄 대통령님 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요. 느낌이라서 저는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일단 들고요.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왕적 대통령이 좀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어, 왕보다 강한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헌정 질서하에서 헌법상 여러 가지 견제를 받는 대통령이 아니라 견제받지 않아 왔던, 사실 왕도 견제를 받긴 받았지만 그렇죠. 그래도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왕, 그리고 그 왕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꿈꾸고 있는, 강력한 권력을 꿈꾸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 손바닥에 왕자 쓰고 나왔었잖아요, 그때도. 이게, 우리 헌법 질서 하에 대통령이 아니라 나는 과거 전제군주 시절에 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는 그런 바람을 적어놓은 게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모든 권한을 대통령 중심으로 다 집중시키고 법도 다 무시하고 국회 다 무시하고 정치 다 무시하고 오로지 내 맘대로 할 거야. 대통령령으로 다 해버릴 거야. 라고 하고 있죠. 게다가 말 안 들으면 자신의 사조직 같은 느낌의 이 검찰을 검찰, 동원해서 네. 찍어 누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실질적으로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일을 하는 국가 조직이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윤석열 대통령의 군부 독재 시절의 같은 느낌의 조직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 독재라고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계속 그 규정 짓고 부르고 네. 있는 것이고, 하나회를 해체했던 것처럼 검찰 독재 세력, 이제 특수부로 대별되는 이 검찰 독재 세력들을 새로운 정부에선 신속하게 해체하는, 혹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지 않더라도 22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신속하게 해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설날 밥상 국민을 웃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과 이 뮤지컬을 가장한 신년 메시지 이후에 커뮤니티 반응을 좀 읽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엠팍이라는 MLB 파크에서는 머리 좀 아플 듯 한성 비디오한테 머리가 아플 것이다. 네. 용왕, 그래서 디올법 받은 게 잘한 거다 라는 거냐. 네. 용궁, 용산 왕국이죠. 용궁을 용왕이라고 표현합니다. FM 코리아 스스로 핵탄 포화, 그리고 보다 보니 어처구니가 터져서 껐습니다. 그리고 난 오늘 영상으로 국힘 총선 자리 비등했던 지역구 한 30개는 날아갈 것 같음이란 댓글도 있었습니다. 딴지 일보에서는 밑에서 아부가 엄청 많아 보네요. 안 좋은 댓글 보고 그거 지우다가 안 되니까 영상 폭파시키는 건가? 줄리가 영상이 마음에 안 들었구나 라는 댓글도 있고, 슬리앙에서는 KBS 수준 처참하네요. 이사에서는 총장 출신인데 그게 할 말이냐? 그러니까 검찰이 감춰먹는 거야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명절 인사 직접 쓴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에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개콘 다시 폐지하자.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잘할 줄 알고 푸줬습니다. 물러가라 제발. 이라는 댓글과 와 진짜 충격적이다. 이게 2024년 대한민국 대통령실 감성이구나. 나는 대다수의 국민들 반응이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이 머리 아픈 얘기는 이 정도로 하죠. 네. 머리 아프네요, 진짜. 네,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관련한 가해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추가를 받았습니다. 좀 어떻게 된 사건인지 의원님 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많이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짧게 좀 말씀드려보면, 지난 2021년에, 공군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해람 중사가, 아, 이제 자기 상관이죠. 상관인 다른, 그, 장모 중사에게 차량에서 성추행을 네,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추행을 당한 것을 가지고 이제 막 힘들어하니까, 이거 성추행을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피해를 입었다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2차 가해들을 하고, 또그 신고를 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도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 이해람 중사를 이해람 중사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군이 좀 몰아갔죠. 그래서 뭐 전출도 가고 막 이렇게 됐는데,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람 중사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세상에 좀 알려졌죠. 네, 당시에 수사는 사실 좀, 지지부진했고 봐주기 수사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물론 이제 저도 발의를 네. 했었는데,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특검 안미영 검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돼서 특검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많이 이제 봐주기 수사했던 사람들을 기소하기도 했죠. 그런데 최근에 판결이 하나 난 게, 이 가해자였던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던 2차 가해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하고 다녔던 거. 네. 이것이 이해람 중사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라고 해서 특검이 이 부분도 별도로 추가 기소했는데 이게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원래 이제 성추행으로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징역 1년이 더 추가가 됐죠. 발언 내용을 좀 제가 찾아봤는데 이 장모 중사가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로 신고당했다. 조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실질적 사건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다가 안미영 특별검사 팀에 의해서 명예훼손으로 기소됐던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이 멈췄다고 하는데 네, 목소리는 들리나요? 네, 목소리는 나오나요? 목소리 나오고 있나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특별검사, 특검팀이 밝힐 수 있는 진실이 굉장히 많다. 그럼요. 특검이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현재의 검찰 혹은 이게 군검찰이었는데 군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 혹은 공정하게 수사하지 않을 것 같은 때 별도로 임명해서 하는 절차이고
이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보여줬던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특검 중요하고 또 사실과 진실에 가깝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화면이 최소한 다시 나오기 네. 시작했네요. 다행이네요. 지금 어,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제 얼굴만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정지 화면으로. 네. 최수근 사병 사망 사건 같은 경우도 예. 이제 국회에서는 특검을 특검법으로 통과되기 어려울까요? 21대는 현실적으로 어렵죠. 법사 현장을 넘겨주는 바람에.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특검을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21대 국회 내에서는 국정조사라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김지표 의장이 국정조사도 원활하게 지금 추진을 해주지 않고 있어서, 수용해주지 않고 있어서 네. 답답한 상황입니다.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반드시 해야 될 특검이 두 가지가 있죠. 지금 저희가 상특검법 올려놓고 이게 재의결이 진짜요. 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아, 안 되면 당연히 다시 22대를 해야 되겠지만, 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추가로 필요한 특검이 최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발사주 사건. 네. 이거 특검해야 돼요. 몸통을 그렇죠. 밝혀내야 됩니다. 또 하나가 최상병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은 네. 21대에서 통과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통과될 수 있게 국회가 구성이 돼야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국회가 구성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권자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국회 진짜 한 표 한 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트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화요일에 방송되고 또 매일매일 방송하시죠, 의원님. 네네네. 그래서 민트TV에 나오는 방송들 좀 보시면서 많은 분들께 좀 홍보해 주시고 많은 분들 이렇게 또 이야기해 주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또 민주당 방송이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권자 여러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봐봐. 라고 제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뭐 어쨌든 간 현역 의원이 이런저런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거기 생각들을 정리하는 뭐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시고 뭐 다른 데서도 뭐 비슷하게 그렇게 입장을 밝히는 분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 이게 입장을 밝히고 여러분들이랑 소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의견을 다시 또 정책으로 옮기는 그런 네. 작업들도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좀 소통해 주시고 구독 좀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올 2월 달 목표 10만이시죠? 네. 네. 민트TV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우리 많은 민트TV 시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홍보해 주시면 우리 김용민 의원님 더 열심히 달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마지막 현안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 남겨주시는 것 같아요. 전야 22대 총선, 네, 그러게요. 제3지대 너무 많은 것들이 연휴 기간에 발생했어요. 그리고 오늘이었죠. 조국 전 장관 신창당을 선언하면서 본격적으로 22대 총선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많은 네.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먼저 지금 댓글에서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조국 전 장관의 신당 창당 의원님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얘기이긴 한데요. 음, 저는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우리가 입장을 정해놓고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어, 그러니까 환영이냐 비판이냐 이런 걸 얘기하기 이전에 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한테 기대하고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건데요. 이겁니다. 그 어떤 특정 정치인이 총선에 출마하겠다라고 하면 당신은 왜 출마해서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겠느냐라는 것을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게 주권자의 어, 권리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의무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하는 것은 얼마든지 개인의 정치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권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당을 만들었고 어떤 정치를 할 것입니까? 라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견제하고 이 정권 검찰 독재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내겠다라는 것이 이제 창당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설명을 했던 걸로 저는 네. 알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과도 사실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거에 대한 전망이 어떠냐는 뭐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지금 그런 구체적인 방법,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목표를 정했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신뢰를 줄 수 있으면 뭐 당연히
정치적 선택을 또 국민들께서 하시니까 지지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희망을 주지 못하는 메시지다라고 생각되면은 아마 뭐 지지하셨던 분들도 지지를 좀 접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조국 전 장관도 시험대에 오른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링 위에 오른 것이라서 저는 조금 더 지켜보고 다양한 소통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한편 이게 의견들이 이렇게 좀 구별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쿠데타의 직접적이고 가장 큰 피해자였던 것도 네. 분명하고 검찰 개혁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출마의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출마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상징성들이 있는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해져야 그게 출마의 이유고 지지의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조국 전 장관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 다 똑같은 문제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운동권 청산 문제 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운동권이기 때문에 모두 다 배척해야 된다가 아니라,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시대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개혁을 하겠다. 개혁을 찬성한다. 어떤 개혁을 하겠다라는 것에 동의하면 여전히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런 것에 전혀 동의하지 못하고 나는 내 자리가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나는 과거에 내가 이런 운동을 했으니까 나는 이런 보상은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청산 대상이라고 봐야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어떤 역경을 이겨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 내가 권한이 주어졌을 때 무엇을 할 것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이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정치 세력들을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 개혁의 상징성이 있다 보다는 정치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필요한 정신이 무엇이며 나는 어떤 정책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싸우겠다가 정확하게 메시지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 걱정되는 것은, 조금 있다가도 아마 온라인 네. 흐름을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약간 이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지지 혹은, 진보 진영 쪽에서,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 이런 식으로 좀 갈라져서 우리 내부에서 또 다툼이 생기는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는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차분하게 좀 접근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박홍근 의원이 입장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반응들이 있긴 한데, 어쨌든 간, 저는 이 상황은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괜히 조중동에게, 네. 보수 언론에게, 그리고, 국힘에게 좋은 먹잇감만 우리 스스로 만들어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어, 윤석열 정권의 조기 종료. 저는 조기 그렇죠. 종료입니다. 좋죠. 예, 조기 종료에 분명하게 동의하고 이 조기 종료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명확하고 그것을 약속을 지켜낼 신뢰가 있는 정치 세력은 지금 다 함께 모여야 되는 상황은 분명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게슬 톡톡. 제 채널이 또 동시 송출되고 있는데 거기 댓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님께서 무조건 비난 비방은 옳지 않아요라는 댓글 남겨주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시대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같다면 이제 주권자들이 물어야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비난 비판을 하기보다는 왜 출마를 하는가, 어떤 시대 정신을 가지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 명확하게 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치인들, 결국 그것을 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주권자들의 무릎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 지금 댓글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남겨주고 네. 계신데 지금 온라인 반응은 좀 어떤가요? 딴지 게시판에서는 조국 전 장관 총선 입장 발표에 대해 당장 저도 조국 신당에 비례표 던질 겁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조국은 충분히 자격이 된다.
누군 누구보다 자격이 된다. 언론들이 아무리 비호감이나 범죄자 이미지 씌우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국과 그 가족들이 억울하게 정치적 수사로 괴롭힘 당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거나 뭐라고 할 수 없다. 라는 댓글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클리어한 게시판에는 조국 좋으면 조국당 찍고 민주당 좋으면 민주당 찍으면 됩니다. 민주당 찍을 사람이면 그냥 민주당 찍으면 될 일인데 조국이 싫어서 민주당 안 찍는다는 논리로 진짜 뭐라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어 보이네요. 애초에 민주당 찍을 사람들이 아닌 거죠. 라는 댓글도 있었고 또 이싸 게시판에는 조국 신당 결국엔이라는 글과 함께 참 이게 어떻게 결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안 좋다고 본다. 오히려 윤 정권과 국힘, 조중동 보수 세력이 좋아할 빌미를 줬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짐이 환영한다. 조중동이 기뻐합니다. 이들이 난리치면 좋다는데 이번에 다들 좋아하고 있음. 이라는 또 댓글 남겨줬습니다. 그리고 FM 코리아에서는 이제 창당 작업 들어가서 언제 사람들 다 모으고 출마시킬까? 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비례 한 자리 달라는 반협이지. 라는 댓글도 있었고 본인 딴에는 억울하겠지만 책이나 쓰고 팅자팅자 놀지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좀 반응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엇갈리죠. 예. 네, 진보 진영 쪽의 반응도 좀 많이 엇갈리고 엇갈리고 있습니다. 있죠.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이게 너무 지금 과열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께서는 던질 권리가 그렇죠. 있으시니까 조국 전 장관에게도 던지고 그 당에게도 이 질문을 던져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에서 출마하는 의원들 혹은 출마하는 후보자들 정치인들에게도 던져주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통합형 비례 신당이 만들어지면 그 당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비례 후보들에게도 이 맞습니다. 질문은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민터뷰 하면서 오시는 분에게 이런 질문 계속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던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진실성 있는지 믿을 수 있는지는 그동안 살아왔던 궤적도 있지만 앞으로의 어떤 계획들이 실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실제로 어, 국내 선거나 선거를 제가 이제 몇 차례 겪어보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의 민낯을 좀 많이 네. 봐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선거철 되면 하겠다라는 약속 다 해요. 그럼요.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언제 하겠다라는 약속을 안 해요. 아, 그러니까 나는 검찰개혁에 동의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모두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제가 검찰개혁을 했을 때 검찰개혁이 당내에서 여러 가지 반대로 좌초됐잖아요. 그때 말했던 의원들의 답이 똑같습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선거에 불리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질문하실 때 언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그렇죠.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고 구체적인 답을 들어야 됩니다. 저도 가능한 한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질게요. 이 얘기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22대 총선 이제 출마하고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다 하시는 분들 나오실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2대 언제 윤석열 정권 조기 종용을 시킬 거냐? 그렇죠. 확정해달라. 약속해달라. 네. 그리고 법안 언제 될 것이며 어떻게 법안을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면서 그 세력을 만들어갈 건지 우리 국민들에게 약속을 좀 해달라. 이런 검증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필요하죠. 실제로 제가 요즘에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밤에 잠을 못 자면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1대 국회가 출범을 했을 때 물론 이제 제가 재선이 된 걸 전제로 이제 말씀을 예. 드리는 거지만 자 검찰개혁법을 다시 이제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혹은 범야권 의원들이 거기에 얼마나 동의해서 함께 해줄까? 그게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한번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익숙하게 느껴지고 벌써부터 답답해요. 과연 잘 할까? 잘 될까? 게다가 검찰개혁은 다 동의하니까 그러던데 검찰개혁을 넘어서서 윤석열 정권 조기 종료를 시키기 위한 일에 과연 초창기부터 얼마나 우리가 힘을 모아서 같이 갈 수 있을까? 곧바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초창기부터. 그렇죠. 아니 저는 아예 저번 방송에서 의원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네. 이미 출마하기 전에 당선되기 전에 합의를 좀 받아서 그러니까요.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찍고 물러나겠다 나중에. 그렇죠. 우리는 정말 국민들에게 약속하겠다. 우리 국민의 삶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다. 내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이 정권 조기 종영을 위해서 앞장서겠다.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지 못했던 것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평가를 나쁘게 받아왔죠. 이제는 좀 우리가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 전에 뭐 우리가 특검법을 네. 통과시켰던 것과 그리고 검사 탄핵을 해서 이 검찰 독재의 본진을 치고 들어갔던 이런 것들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봐요. 뭐 그게 뭐 이제 제가 추진했다라고 뭐 많이들 알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긴 하지만 실제는 의원들이 힘을 합쳐서 한 거거든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동료 의원들이 같이 했던 동료 의원들이 22대 때 그 비슷한 수준의 인식과 비슷한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시작과 동시에 땅 하고 출발해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될까에 대한 고민이 벌써부터 드는 거죠. 맞습니다. 저 사실 의원님 지난 방송에도 주셨던 이야기 중에 왜, 철원이가 과연 운전할까요? 라는 했던 이야기가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지금 댓글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민트TV에 달린 댓글인데, 튜뮤지션님께서 조국이 무슨 힘이 있어서 검찰개혁이란 댓글과 최정욱님, 조국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 아닌가요? 라는 댓글, 그리고 난나님께서 운동권이 뭘 잘못했나요? 뽀미님께서 조국 신당을 왜 조중동이 좋아할까나? 라는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예슬 톡톡에서 낫 서브젝트님께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권 조기 종료,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라는 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질문이시죠. 정권 조기 종료가 제일 먼저죠. 아,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정말 못 살겠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하루라도 이 정권에게 대한민국을 맡겨두는 것 자체가 불행입니다. 국민도 불행이고, 대통령 본인도 불행이에요. 그래서, 이런 불행은 하루라도 빨리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 조기 종료가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것과 거의 동시에 검찰개혁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아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경우에 네. 따라서는 김건희 특검법으로 어, 굉장히 중요한 중대 변수들이 생길 수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건희 특검법이 어, 지금 우리가 재의결을 앞두고 있는데 재의결이 돼서 통과가 돼서 출범하면 뭐 그거에 따라서 상황 변수에 따라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또 탄핵 촛불을 세게 들 수도 있을 거라고 네. 보고 만약에 그게 안 돼서 22대로 공이 넘어간다라고 치면 22대 국회 구성에 따라 다르겠지만 22대 국회 구성이 범야권의 압도적인 의석수로 구성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정치적 거래를 하려고 할 수도 아, 있고 진짜 지난 방송에서도 얘기해 그렇죠. 주셨잖아요. 차라리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지 마라. 하지 말고 내가 조기 종료할게. 아, 라는 정치적 거래가 유일한 살 길이 된다.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그렇죠. 라는 정치적 거래를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저는 정의를 실현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 거래가 온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일 사안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생각은 네. 하지만, 그렇더라도 윤석열 정부가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으면 그런 정치적 거래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간, 결론은, 요지는 조기 종료가 생각보다 빠르게 될 수도 있고, 의석수에 따라서 조기 종료는 저쪽이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진짜. 맞아요. 여기서 좀 핵심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표가 갈라지는 부분이 제10지대, 빅텐트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특히 민주당을 탈당한 새로운 미래, 이낙연, 그리고 김종민 의원이 합류했고, 또 미래대연합, 이원우, 네, 조홍천 의원도 합류했고, 그래서 결국 개혁신당의 공동대표로 이낙연, 이준석, 각 정당의 전 대표들이 힘 모았어요. 네. 이걸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진짜 엉망진창이 저 돼버렸죠? 보면서 네.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불기스과 감이 모였다. 네,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댓글 네, 소개해드린 겁니다. 네, 저 네. 차마 그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런 거죠. 이 부분이, 특히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이제 지금은 대표가 다시 됐네요. 이분이 계속 얘기하는 게 양당 정치의 네,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양당 정치의 가장 큰 혜택을 본 분이에요. 그렇죠. 양당 정치의 가장 큰 혜택을 보면서 그때 당시에 양당 정치의 폐해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대안을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갑자기 나가서 저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이게 그 와닿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신뢰감 없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겠지만 그냥 바라보는 그림,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비치는 그림만 보면 이 모든 세력들이 이준석 밑으로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네. 있어요. 이제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자꾸 비춰지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라고 표현하고 이낙연 대표를 부를 때 이낙연 공동대표라고 부르더라고요. 어,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지금 조홍천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 당의 개혁신당에 합류해서 공천을 사실상 보장받잖아요. 그렇죠. 남양주 갑에 그리고 화성을이었던가요? 그쪽에 공천을 네. 개혁신당 이름으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천을 보장받기 위해서 탈당했고 공천을 보장받기 위한 새로운 당을 만든 것이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차라리 저는 제가 뭐 페이북에도 쓰긴 했는데 네. 차라리 친박연대가 솔직하다. 예전에 친박연대라는 당이 있었어요.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 그 그렇죠. 친박근혜계들이 공천에서 우수수 탈락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별도로 당을 만들었어요. 근데 동명이 정말 노골적으로 친박연대예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한 사람들이 모여 네. 있어요. 우리를 뽑아주세요 해서 노골적으로 만들었고 실제로 당선이 많이 됐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합당을 했죠. 그래서 사실 노골적으로 친박연대라고 솔직하게 했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금 나간 이분들은 그마저도 그 정도의 솔직함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포장은 하지만 결국에는 결국에 공천권 때문에 나가서 공천 보장받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네. 있는데 김종민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 있을 때도 비례정당을 만들면 안 된다. 안 됐다. 위성정당 만들지 만들면 안 마라 된다. 라면서 네. 엄청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갔죠. 나가고 나서 지금도 민주당이 통합형 비례정당 만든다고 하니까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 개혁신당, 별도의 위성정당을 만들 것인지 안 만들 것인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봐서는 별 혈연이 없을 거예요.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 자체가 더 혼란스러워서. 뭐 그렇긴 한데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그리고 지역구에는 어느 정도나 후보를 네. 낼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살짝 댓글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개혁신당이 빅텐트가 쳐지고 나서 여러 커뮤니티에서 정말 네, 이 가중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나 혼란스럽죠. 먼저 MLB 파크에서는 손뻗치게 당을 만드네. 악연이 형 왜 그래 쯧쯧. 그리고 지역 명성 비례 세석 끝. 누가 잘 되냐 안 되냐 내기하자 하면 저는 폭망한다에 올인합니다. 네, 그리고 이 댓글 괜찮네요. 정당이랑 같은 철학, 같은 정책 방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건데 이게 정당인가요? 총선 끝나고 폐업 정리 수순입니다. 라는 댓글과 코리아죠. 이준석 전 대표를 많이 좀 지지하고 응원했던 그랬죠. 커뮤니티예요. 네. 네, 총선 다음날 소멸. 총선 끝나면 민주당 들어갈 당인데 뭔 대선 토론? 진보의 희망 이준석? 아니 당장 보수라고 해서 들어온 예비 출마자들 어쩔 거냐고 무슨 대표로 한 놈이 이런 개막장 합당을 하냐. 그리고 차라리 위성 정당 만들지. 그동안 내놨던 정책 다른 거 다 버리고 챙겼던 2030 남성 지지율은 이낙연님께 헌납하기 위한 재물이었군요. 라는 댓글과 그래도 당명은 지켰잖아 한 잔에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쪽은 또 이낙연 대표에게 헌납했다라고 이낙연 대표 밑으로 들어갔다 네, 평가를 하고 있나 보네요. 그렇죠. 네. 네, 보는 관점에 따라 또 네, 있군요. 그 말고도 또 굉장히 진보적 커뮤니티는 좀 FM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반응이 되게 재밌었어요. 네, 재밌어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를 네. 굉장히 강하게 지지했던 곳인데 이준석 대표를 버리는 것 같은 지금 분위기라는 것 같아요. 연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네. 이쪽에 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런 게 있을 리가 없고요. 그렇게 조롱정치나 해대더니 좌파랑 손잡고 같이 네. 조롱해대던 여러분들이 레전드입니다. 음, 여러분들은 조롱당해도 쌉니다. 어, 이제 이준석이 만덕산한테 배운 스킬 쓰면 되겠네. 공동대표지만 옥새는 이준석이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이준석 도장 찍어야 최종 승인임. 그냥 김종인 추천받고 도장 찍고 국민의힘에서 한 것처럼 집 나가면 될 듯. 이런 네. 댓글과 솔직히 이준석은 이제 끝난 것 같다. 템코 그놈들 제 말이면 끔뻑 죽죠. 합당할 때 이 대표 표가 자신에게 달려있다며 지분 주장했을 텐데 여기 상황만 봐도 그건 끝난 것이다. 라는 댓글과 이준석 행보 슬슬 기대되기 시작함. 네, 이거 비속어기 때문에 네. 시읒 쌍기역
이제 소신 지키는 척 깨끗한 척 가면 내려놓고 레알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보려는 것 같은데 이준석 보고 나도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 네, 사업새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고 할 말 다 하는 게 마냥 능사는 아니구나 하는 걸 새삼 느낌이란 FM 코리아의 반응이 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저희가 이제 개별적인 반응들을 좀 뭐 재밌게 소개하긴 네, 했지만 이 흐름 자체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쪽 반응들도 있죠. 네, 큐이나 또 딴지, 진보 쪽에서는 의식이 없어서 국힘도 못 받아줄걸요. 걔들 입장에서도 생에서 못 먹는 잡탕이에요. 아이고, 라는 댓글과 준낙,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죠. 준낙, 그리고 플러스 류호정,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탈당 러시 중. 탈당이 많이 일어났다고 해요. 다 같이 네, 합쳐지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특히 유호정 전 의원과 이준석 대표가 손을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분노하는 지금 네, 그런 많이 반응들이 분노하시고, 있어요. 이제, 말로 굉장히 많이 분노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된다.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정치냐. 그렇게 서로 그러니까. 양 극단에서 싸웠던 정치인들끼리 갑자기 총선을 앞두고 네. 우리는 같은 정치적 지향, 가치를 만들어가는 정당의 소속 의원입니다. 소속 의원의 후보가 되겠습니다. 선거가 이렇게 위험합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네, 하는 것인가. 그리고 이낙연 지지자들은 이미 이성이란 게 없는 상태라 정신승리하면서 이준석도 받아들일 텐데 준석이 좀이 문제겠죠. 라는 댓글이 있었는데 좀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층인 FM 코리아도 네. 여론이 바뀌었기 때문에 양쪽 다에게서 버림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음, 한쪽에서는 위성정당 만들지 않겠다고요? 저도 대선 출마 사양합니다. 라는 댓글이 있었고 네 그리고 니네가 위성정당이잖아. 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개당이라고 부르면 되겠군요. 개당. 아, 도그당. 아니, 개혁신당을 줄여서 네, 개당. 개당이라고 부르나 네. 보죠. 약간 아,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익사 커뮤니티에서는 찬란하게 빛나네 분리수거당이라는 댓글과 정치 다이소. 이것저것 다 있는 것 같지만 정치 쓸만한 건 없음. 네. 그리고 인지 부조화를 넘어 인지 혼수 상태다. 2030 여성은 이준석이 말아먹고 2030 남성은 류호정이 말아먹고 그런데 둘이 손을 잡았다. 네.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과 양양자가 말아먹고 금태섭의 탈당 3인방은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 잡탕 때문에 민주당이 좋아질 것 같아요. 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네. 뭐, 전반적인 반응들이, 비판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잘 것 같아요. 합당했다, 잘 합쳤다라는 반응은 잘 안 보이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네. 오히려 여론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지금 보면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국민들께서 진짜 윤석열 정부 조기 종료에 대한 얼마나 열망이 강한지 그러기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고 하나하나 진짜 유리구슬 들고 다니듯이 조심조심하는 모습들이 정말 보입니다. 한편 또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조국 신당과 관련해서 이제 좀 상반된 반응들이 있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반응 혹은 정치권의 반응이 괜히 또 저들의 먹잇감이 되지 네. 않도록 우리가 일단 좀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정치인들도 답을 하면서 각오를 스스로 하게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했던 국민참여재판을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려 네. 볼게요.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요. 배심원들 후보군을 있으면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제비뽑기를 뽑아서 질문을 해서 이 사람은 아니다라고 빠지면 나중에 이제 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7명 정도 네. 남으면 그분들한테 제가 돌아가면서 똑같은 질문을 하나 어, 합니다. 뭐를 하냐면 교육형 질문이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유죄라고 인정해 자기 혼자 무죄라고 생각하면 그 무죄를 끝까지 유지할 겁니까? 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네라고 답하거든요. 거기서. 네. 아니라고 답하는 사람 없어요. 어, 다 네라고 답해요. 근데 네. 그게 자기가 스스로 각오를 한번 밝힌 거기 때문에 실제 평의에 들어가서 판결을 할 때에는 그 생각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어, 다시 말해서 정치인들에게도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정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질문을 던져서 생각을 하게 만들고 각오를 다지게 만드는 교육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주시는 게
지금 이 여러 가지 당들이 나와서 옥석을 가리기 힘들고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들, 정치적 해석을 하시는 네.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십시오. 저도 조국 전 장관 만나면 이 질문 꼭 던지겠습니다. 이 얘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두가 유죄라고 생각할 때 무죄를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잠깐 질문 들으면서 네. 고민했어요. 한 3초 동안. 할 어, 수 있을까? 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이런 책임감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된다. 나의 소신을 그러니까요. 끝까지 밝힐 수 있고, 네. 그것을 대중 앞에 설득하게 만들고, 또한 국민을 위해서라면 책임있게 외국한 길이라도 갈 수 있는 정치인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김용민 의원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민트TV 여러분, 이번 달에 10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달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저도 의원님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많은 방송에서 나오시는 정치인들, 그리고 또 후보님들 계시는데, 좀 이 질문, 마지막에 해주신 질문처럼, 네. 진짜 여러분도 한 번쯤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모두의 유죄라고 할 때 나는 무죄를 과연 외칠 수 있을 것인가? 까지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소신대로. 저는 요새 3초간 고민했어요. 할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은데?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의원님? 뭐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근데 이렇게 소신 있게 가시는 정치인들도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희망을 잃었다. 제가 연휴 때 만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도대체 투표는 언제 되냐? 이 정부는 네. 도대체 언제 되는 것이냐? 도대체 정치인들은 뭐 하냐? 네. 근데 이렇게 열일하시는 정치인 분들도 계시고, 빛나지 않는 곳에서 또 국민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좀 우리 김용민 TV, 그리고 민주 TV 네.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해주시는 정치 현안 보시면서, 우리 힘내보자 라는 생각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게슬 톡톡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실게요. 제가 개인 채널을 사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립해서 운영하는데 바게슬 톡톡도 이번 달 구독자가 1만 명 목표. 근데 의원님과 방송하고 네. 구독자 수가 확 있어요. 진짜요? 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좀 많이 늘려주세요. TV도 여러분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방송은 2회차인데 좀 어떠셨어요? 네, 하여튼 지난번보다 더 호흡이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확실히 말수가 혼자 할 때보다 줄어들어서 많이 편합니다. 네, 저도 김영민 의원님과 방송을 하니까 좀 어려웠던 현안들이 쉽게 네. 다가오는 것 같고, 많은 음, 분들과 이야기 나눌 때 현실 정치에서 직접 몸담고 있으신 분들이 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의원님 얘기해 주시는 거 들으면, 어떻게 국회가 흘러가야 되고, 정치의 책임이 무엇인지, 우리 유권자, 그리고 네, 언론 역할이 무엇인가, 더욱더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시민사회와 언론이 정치인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요구하고 주장하고 물론 이제 보시고 내 삶이 지금 너무 힘들어라고 말씀하시고 정치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정치를 좀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국가죠. 네. 제일 바람직한 국가인데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또 꼭 그렇게만 흘러가기 쉽지 않으니까 주권을 행사한다라는 생각으로 정치인들에게 좋은 질문 많이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끝으로 광고 좀 하고 네. 싶은데요. 이 대책입니다. 여러분 구입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네, 보여주세요. 네. 네. 여기죠. 자, 누가 죄인인가? 어느 순간 정체가 됐더라고요. 이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네. 밝혀내고 변호했던 사건, 그것을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정치인들의 정치 철학이나 자기의 생각들을 정리한 책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이야기처럼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사건에 대한 쭉 흐름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야기 책입니다. 일종의 소설책은 아닌데 소설책 같은 느낌으로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검찰 개혁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리해 놓고 그러니까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감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기회가 되시면 구입해서 보시고 구입이 부담스러우시면 도서관에서라도 빌려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입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혹시? 이거 온라인 아무 데서나 다 하죠. 온라인 네. 서점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해주시고 많은 구매 부탁드려요. 이 책을 읽으면 현실에서 한편으로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내가 당하기 전엔 모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검찰 개혁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검찰 독재 타도의 정신이 들어있으니까 많은 응원과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민트TV 구독자 애칭 응모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을 통해 애칭 응모를 해주신다면 당첨되신 분들께 혹시 상품이 있을까요? 제가 정치인이라 상품을 드릴 수 네.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니, 네. 당첨되시는 저의 분이 애정을 있으면 듬뿍 네,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님께서 그분을 가장 먼저 네. 불러주시는 걸로 닉네임으로. 네. 그래서 구독자 애칭 응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혹시 어떻게 투표가 진행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네, 저희가 한번 잘 고민해서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이디어 막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형 비례정당 네. 정명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많이 내면 좋겠어요. 저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너무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거 내보긴 있잖아요. 했는데 국민의 힘을 빗대서 국민의 심판당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긴 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좀 많이 내주시면 모아 또 당에 잘 전달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형 그래, 비례정당의 당명 당명과 그리고 민트TV 구독자 애칭을 응모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민트TV 구독자 애청자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민트TV만의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르는 용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민트TV 구독자 애칭을 공모한다고 하니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그리고 많은 댓글을 남겨주시고 또 나중에 모이는 댓글 중에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맞아요. 네, 아마 커뮤니티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네. 주인가요? 아니면 좀 한가했던 공모를 하나요? 이게 지금 갑자기 네. 얘기가 나와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내일 방송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의원님과 한 네. 방송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현역 의원님께 듣는 게 가장 좋잖아요. 많은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잘 추합하고 또 궁금한 점들은 시청자를 대신해서 열심히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한 70분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오늘 방송 마치고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